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한국 사회 범죄, 이제 폭력 범죄 관련해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이제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뭐 성범죄라든지 그다음에 연쇄살인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 몇 가지만 이제 정리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폭력의 원인을 보시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심리적 이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심리적 이상. 자, 심리적 이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런 범죄자들은 비정상적인 뇌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뇌파. 타고나기를 우리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 할 때 그때 한번 봤었죠. 타고나기를 비정상적 뇌파나 신경계상의 손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발작 아니면은 낮은 지능. 보통 여기서의 지능이라는 것은 높은 지능보다는 낮은 지능을 문제 삼고 있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망상증, 비논리적인 사고, 환각 증상 등의 정신장애가 폭력의 원인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뇌 질환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도로시 오트노 루이스의 연구를 보시면요. 그 우울증, 충동성, 공격성, 그 다음에 속임수, 아니면 병적인 거짓말, 죄책감의 결여, 경계성 성격 장애, 정신병리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격 구조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살인자가 범행 후에 또 자살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리학적인 원인론의 약간 그 연장선상에서요. 우리 프로이드 봤었죠. 네, 프로이드가 이제 그 인간의 생존 본능을 갖다가 크게 두 가지로 봤었는데요. 생존 본능을 에로스와 그다음에 죽음 본능인 타나토스라고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봤었는데요. 에로스는 자아 실현과 기쁨에 대한 본능인 반면에 죽음 본능인 타나토스는 자기 파괴의 본능이라고 봤습니다. 자기 파괴의 본능. 그래서 이 자기 파괴의 본능은 외형적으로 폭력이나 가학적인 변태 성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내향적으로는 자살이나 알코올 중독 그리고 다양한 자기 파괴적인 습관을 야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본능 이런 본능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유명한 동물사회학자입니다. 동물사회학자인 로렌츠라는 사람은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공격적인 에너지,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본능이다. 인간도 동물의 하나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도 사회화된 동물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공격성이라는 공격적 에너지가 환경적 요인과는 상관없는 선천적 본능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동물의 공격성은 먹이 확보와 적자 생존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그 타고나는 선천적인 건데 인간도 생존을 위한 공격 본능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 적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공격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 다양한 형태의 공격성을 이게 과거에는 그냥 물리적인 폭력으로만 이게 발현이 됐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공격성은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 문명이 발달을 하고 보다 치명적인 무기가 개발이 되면서 서로 인간끼리의 학살,
인해서 인간종 사멸의 날이 도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보시면은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끊임없이 지구 어디선가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폭력의 원인을 보면 인간도 이제 동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상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예,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의 본능상 도사리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동물 사회학자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비추어 보면은 또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의견은 아니겠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폭력을 부추기는 또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약물입니다. 약물 남용이 폭력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물 남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약물 남용을 하게 되면 확실히 폭력성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물 남용은요, 약물 남용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야기하게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약물 남용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또 사회 자체가 약물 남용과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당연하죠. 크랙 코카인과 헤로인 사용이 잦은 지역, 약물 남용이 잦은 지역에서 노상 강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요. 약물 남용률이 높은 지역은 당연히 이제 딸려오는 문제들이 사회 해체라든지 가난, 실업, 폭력 율 같은 것들이 높여질 수 있는 사회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약물 남용 관련해서는 그 폭력 범죄, 그다음에 조직 범죄, 그다음에 그 조직 범죄와 관련돼서 이제 나라 간에 관련된 국제 범죄 이런 것들이 딸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개인 차원의 범죄뿐만 아니라 조직 범죄, 국가 간의 범죄, 국제 범죄 이런 것들이 얽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약학적인 관계를 보시면 약물 남용 자체가 약물 복용과 폭력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약물 자체가 기름에 녹는 지질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 조직 자체를 녹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암페타민류, 이거는 이제 합성 마약을 이야기하는 게 암페타민류거든요.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것도 지질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도 뇌 조직을 용해시키는데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지 능력, 정보 처리 기술, 행위에 대한 반응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도덕적 판단이라든지 그런 행위 예측 같은 것도 굉장히 예측 정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도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행이나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약물 남용은요, 그 자체가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약물의 또 가장 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상습성 그리고 의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심각성은 몸에 대한 파괴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이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계속 파괴가 되는 파괴성을 가지게 되고요. 극단의 의존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또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약을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필요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범죄를 이제 동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물 사용자는 상습 복용에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연결고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연결고리를 보시면 마약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깽단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독점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는 그 깽단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구역에서 경쟁자, 서로 경쟁 집단이 있겠죠. 이 경쟁자들이 서로를 제거를 하고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깽단 간의 이제 싸움과 분쟁과 그런 그 약탈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 전역 미국 도시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의 상당수가 마약 관련 깽단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남용 자체가 폭력의 원인, 거대한 이제 폭력의 원인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사회화와 훈육 자체가 폭력의 원인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보시면 이제 결손 과정, 결손 과정 이제 보시면은 구조적인 결손도 문제가 되지만 기능적인 결손 자체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죠. 이제 구조적인 결손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부모가 안 계시는 거, 부모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양친 모두가 안 계시거나 이런 걸 이제 구조적 결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능적 결손은 부모가 진짜 이제 기능으로서의 부모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기능적 결손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예, 어쨌든 그런 결손 과정. 그 다음에 원칙 없는 훈육, 일관성 없는 훈육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학대, 부모의 관리, 감독, 소홀 이런 것 등은 폭력행위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대받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대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이제 좀 컸을 때 폭력 등 일탈 행위에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학대받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폭력의 대물림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육체적인 체벌을 받은 아이는 자신의 형제 자매를 학대를 하고요. 성장 과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 가정에서 가정폭력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다른 형태의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적절한 사회화 훈육 자체도 이제 폭력과 굉장히 그 관계가 깊다라는 그런 그 폭력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폭력의 노출입니다. 네. 폭력에 지속적으로 미디어든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거주지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든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서 폭력적인 방법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폭력의 사용 빈도가 높은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후일에 폭력 범죄에 가담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거주하는 사람은 굉장히 거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전형적인 사회 구조 이론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폭력에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폭력에 노출이 돼서 폭력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성향을 가지게 되고요. 총기 사용을 목격한 청소년, 이런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목격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그 다음 해에 2배 정도 많은, 굉장히 높죠. 유의미하죠. 많은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적 가치와 폭력의 하위 문화 이론입니다. 자, 이건 이제 하위 문화 이론가들인데요. 이것도 전형적인 사회 구조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하위 문화 이론가들이 이게 이제 사회마다 형성되는 문화가 있는데요. 메인 지배 문화가 있고 또 그 사회에 형성되는 하위 문화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배 문화에 종속되지 못하고 형성되는 반동 문화로서의 하위 문화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위 문화 같은 경우에는 비행 청소년들을 그들의 고유한 즉흥적인 문화의 비공식적 규칙과 가치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든지 메인에 속하기를 좀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류 문화에 다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회든지 메인 문화에 속하지 못한 반동적인 가치를 가진 반동 문화로서의 하위 문화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고유의 문화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에 속하게 되는 비행 청소년들은 그들의 문화적 가치에 따라서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 문화의 성격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런 문화는 폭력을 수용하는 그런 그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력의 하위 문화는 극도의 빈곤과 사회 해체가 일어나는 지역에서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주 발견이 되게 되고요. 또 집단의 영향을 보시면 이러한 집단의 영향에 따라서 폭력률은 폭력을 쉽게 받아들이는 청소년 갱단을 선호하는 하위 문화가 만연한 도시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지역의 가치관이 이제 그 지역의 문화적 차이가 폭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와 총기 소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살인율이 높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폭력의 정도가 좀 다르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것도 좀 다르게 있고요. 국가마다 폭력 범죄율이 좀 다른데요. 이게 국가마다 좀 이 특성에 따라서 폭력의 하위 문화가 문화적 가치가 좀 다른 경우에 따라서 폭력 범죄율이 높을 수가 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 치고는 미국이 총기를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국 치고는 살인 사건율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인구 10만 명당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사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 치고는 높은 편인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선진국은 1명에서 2명 정도 사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이 높은 편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앙골라, 우간다, 필리핀 이런 나라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높은 나라들이고요. 이런 나라들이 폭력 범죄율이 높은데요. 이런 나라들은 높은 수준의 사회 해체, 경제적 긴장, 높은 아동 학대율, 정부의 용인된 폭력, 정치적 부패, 비효율적 사법제도 등의 국가적 특성이 폭력 범죄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미국이 들어간 거는 총기 때문에 들어간 영향이 좀 많고요. 미국이 이제 또 인종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영향도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범죄, 강간으로 가볼게요. 성범죄로 가보시면 강간의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앞에 학자들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에 학자들이 한 이야기니까 그냥 소개 차원에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화론적 생물학적 요인으로 이제 어떤 얘기를 이제 기존의 학자들이 했었냐면 뭐 몇몇 학자들은 원시 사회에서 뭐 강압적인 성 접촉이 뭐 자손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종을 가능한 한 널리 퍼뜨림으로 인해서 뭐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무의식적 욕구에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생물사회학자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끌리는 여성을 뭐 소유할 뿐만 아니라 통제하고픈 욕망을 내포하고 있어서 성욕뿐만 아니라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초기 진화생물학적 입장의 주장들이 이렇게 펼쳐져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진화론적 생물학적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부 남성들은 이제 여성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식의 사회와 가정을 밟아왔고, 또 여성과의 성관계가 순조롭지 못할 때 폭력과 무력의 사용이 합법적이다라고 믿어왔다는 그런 그 사회와 가정을 오랫동안 거쳐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긍정이라고 받아들이도록 사회화된 남성은 성관계에 있어서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이상, 이거는 이제 강간범을 성격 이상이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그 시각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이제 강간범들이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이고 있고, 이제 여성에게 적의를 품을 뿐만 아니라 가학적 변태 성욕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신병적 성격 구조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선천적 기질은 자아 도취적 성격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행동 성향을 보시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자기 자신에 심취되고 고착화되어서 자신의 만족과 지배, 야망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는요. 여기서는 이제 그 강간행위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으로 배운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성폭력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또래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동료 집단 아니면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폭력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아니면 매스 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매체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영화나 뭐 하여간 뭐 다양한 그 작품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실질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요. 이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연쇄살인 관련해서 지금 조금 남아 있는데, 연쇄살인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보는 걸로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연쇄살인 다음 시간에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 오늘은 폭력범죄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강간까지
네, 그렇게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